퇴근길엔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세요. 정면 스포츠. 스포츠 정면 승부, 오늘은 중앙일보 김원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러시아 월드컵 우즈벡하고의 경기 내일인가요? 네, 그 5일에서 6일로 넘어가는 밤 12시죠. 네.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의 분요드코르 스타디움에서 경기가 열리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경기를 단두대 매치 이렇게 부릅니다. 예. 양팀 모두 지면 곧바로 탈락한다, 이런 의미인데요. 반대로 이제 한국이 승리하면 2위에 오르고 우즈베키스탄은 시리아와 이란전 결과에 따라 2위 또는 3위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런 한판인데요. 네. 이 한판에는 정말 많은 게 걸려 있습니다. 일단 뭐 해외 언론이나 스포츠 도박사들은 한국의 우세를 점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우리 김원 기자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좀 조목조목 이렇게 좀 따져봐야 할 것 같은데요. 우선 이 피파 랭킹을 보면 한국이 49위, 우즈베키스탄은 64위입니다. 네. 15단계 차이가 나는데요. 뭐 큰 의미를 둘 만한 수치는 아닙니다. 그 한국은 1994년 이 우즈베키스탄과 처음 맞대결을 펼쳤고요. 지난 23년간 10승 3무 1패로 상대 전적에서는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뭐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인데요. 지난 14차례 경기에서 한국이 거둔 10승 가운데 2골차 이상으로 승리한 건 4번에 불과했는데요. 그만큼 이제 매 경기에서 접전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고요. 예. 특히 이 타슈켄트 우즈벡의 홈에서 열린 경기에서는 이 3차례 대결을 해서 한국이 1승 2무로 앞서 있는 상황인데, 그 가장 최근인 2014년 브라질 월드컵 최종 예선에선 2대2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네. 뭐 사실 많은 분들께서 우즈베키스탄 정도는 확실히 잡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실 텐데요. 쉽지 않은 경기가 펼쳐질 것으로 이렇게 보고요. 네. 일단 이제 우즈베키스탄은 최종 예선에서 9경기에서 이제 7실점을 기록했고요. 탄탄한 수비력을 자랑하는데요. 반대로 6골밖에 넣지 못해서 공격력은 조금 떨어진다는 평가입니다. 예. 우즈베키스탄은 선수비 후 공격 전술을 주로 쓰는 팀인데요. 하지만 이 전문가들은 우즈베키스탄도 저희 한국처럼 승리를 꼭 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이번 경기만큼은 공격적인 전술을 들고 나올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헐거워진 수비 라인을 우리 대표팀 선수들이 빠른 공격으로 제압해야 승산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이 종합적으로 봤을 때 2대1 정도로 한국이 좀 우세하지 않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팔이 역시 안으로 좀 굽네요. 저는 2대2 이 정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 예. 네. 그 한국에서 열린 그 이란전 당시에 그 잔디가 말썽이고 이제 그랬었는데, 이번 그 그라운드 상태, 그러니까 운동장 상태는 어떻습니까? 네, 그 우즈베키스탄 현지에서 전해오는 소식을 종합해 보면요, 경기하는 데는 뭐 큰 문제가 없는 오히려 최적의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요. 네. 기온, 습도, 또 잔디 상태 모두 최고라고 합니다. 기온은 일단 25도에서 28도 정도, 습도는 36%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뭐 한국의 초가을 날씨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강수 확률도 없어서 뭐 수중전 같은 돌발 상황도 펼쳐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적응 훈련을 한 선수들 말에 따르면 잔디가 이 땅에 단단히 고정돼 있어서 뛰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이제 대표 선수들은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서 잔디 상황에 따라 이 갈아 신을 수 있는 스코어를 한 3켤레 이상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프로야구 순위 경쟁도 지금 뜨겁게 펼쳐지고 있는데 1위 기아가 좀 역전패를 당했네요. 네, 그 프로야구 기아가 어제 그 넥센의 뜨거운 맛을 봤는데요. 어제 네. 이 고척돔에서 열린 그 넥센과의 경기에서 9회 초까지 7대1로 앞서다가 9회 말에만 7점을 내주면서 7대8로 역전패했습니다. 어제 기아는 9회에만 4명의 투수를 투입했는데요. 4명 투수 모두 단조를 보였습니다. 네. 이 특히 볼넷을 연발하던 기아 투수 이름이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에 1위에 오를 정도로 9회 7점차 역전극은 정말 흔치 않은, 야구 팬들과 일반 팬들이 봐도 흔치 않은 그런 경기였습니다. 네, 이러다 기아가 1위 못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아는 시즌 초반부터 선두를 독주하다시피 했는데요. 후반기 들어서 조금 흔들리면서 2위 두산에게
지난주에 한 경기 반차까지 쫓기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난주 홈에서 두산에 2연승을 거두고 토요일 경기까지 5연승을 하면서 한숨을 돌린 상황이었는데요. 마지막 일요일 경기까지 이 승리로 장식할 수 있는 기회를 눈앞에서 놓치면서 지금 약간 이제 앞으로 일정이 좀 더 흥미롭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아는 이번 주에 LG, 하나, 삼성 등 하위권 팀들과 경기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기아로서는 이번 주에서 얼마나 많은 승수를 챙기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진표가 그렇게 나쁘진 않네요. 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앙일보 김원 기자였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방송 들으시고 의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샵 0945, 샵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오늘 들으신 방송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뉴스 정면 승부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면 승부, 팩트 진검 승부, 트루맨. 네, 오늘도 시사인 고재열 기자 그리고 김준일 팩트체커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깜짝 놀라셨습니까? 아니면 이 정도야 나 예상했어. 어떠셨나요, 두 분? 저는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빈도가 잦다 보니까 네. 지금 뭐 핵실험은 좀 되긴 했지만 어쨌든 김정은 체제로 들어와서 네 번째고 지금 굉장히 주기가 짧아지고 있잖아요. 네. 미사일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정말 어디까지 가려나 이런 걱정도 되고 참 짜증이 확 밀려왔습니다. 또 쏜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저도 여기까지 예상은 안 하고 싶었습니다. 못했다기보다는 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좀 너무 계산식이 복잡해지는데 그거보다는 무난한 배팅을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미사일에서 좀 더 남은 잔실험 정도는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주 풀 배팅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이게 당장 이제 우리가 어떤 대안으로 이제 이걸 어떻게 좀 대응을 할 거냐. 이게 지금 이제 뜨거운 쟁점인데 말이죠. 좀 전술핵 무기 지금 전술핵 재배치 문제 계속 얘기 나오고 있고 또 심지어 핵 재무장론도 지금 떠오르고 있고 하지만 이것도 한반도 비핵화 원칙하고 좀 어긋난다 이런 또 반대론도 있고 자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가 준비한 내용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대륙간 탄도로켓 장착용 수소탄 시험에서 완전 성공! 우리의 핵무기 설계 및 제작 기술이 핵탄의 위력을 타격 대상과 목적에 따라 임의로 조종할 수 있는 높은 수준에 도달하였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었으며 국가 핵무력 완성의 완결 단계 목표를 달성하는 데서 매우 의의 있는 계기로 된다. 정부는 이번 북한의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와 힘을 모아 강력한 응징 방안을 강구할 것이며 북한으로 하여금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해나갈 것입니다. 북한의 도발을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가 이제 꿈에서 깨어나야 된다. 저 낭만적 생각에서 깨어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우선 저희들이 당론으로 정한 전술핵 배치 문제 이거 조속히 실질적으로 논의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전술핵 배치가 우리 주장했다고 바로 내일 아침에 실현된다고 저희들도 보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논의를 시작을 해서 이것을 재배치를 가져오는 미국 사회를 움직이는 우리의 운동이 필요해야 되는데 이것보다는 좀 대화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런 미련을 버려라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1991년 이전까지는 대한민국의 미국의 전술핵 무기가 900개까지 있었습니다. 북한에는 한 개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덧 27년 만에 북한은 지금 거의 20개를 갖고 있고 우리는 아예 없어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계속 유지해 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전술핵 무기의 한시적 조건부 재배치를 그냥 배치가 아니라 한시적 조건부로 해서 전술핵을 배치하면 일단 북한의 핵에 대해서
북한이 공격을 못하게끔 하면은 북한도 같이 망하니까 같이 파멸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한시적 조건부로 하면서 차라리 이걸 갖다 놓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도 보호하고 북핵 시작을 해서 완전히 타결을 하자. 확정 억제를 좀 더 강화시켜야 되겠다 하는 요구를 함에 있어서 국내 여론을 좀 전달했던 것이지 배치 얘기는 절대 끝낸 적이 없습니다. 핵 보유국시 인정 부분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북한의 핵 보도와 기술력을 충분히 확보한 상태에서 핵 보유국가로서의 미국과 협상하겠다. 이게 이제 북한의 목표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전술핵 재배치는 우리가 이제 심리적인 부분이나 이제 감정적인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 배치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북한의 핵 개발 논리를 또 우리가 인정하는 꼴도 되는 부분이고 또 중국의 반발이라 이런 것들은 사드와는 비교할 수 없는 반발이 이루어질 겁니다. 지금 전술핵 재배치보다는 미국이 갖고 있는 전략 자산들을 적극적으로 간접적으로 우회적으로 활용하는 이런 방법들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네, 쭉 얘기를 들어보긴 했습니다만 사실은 이 요즘 젊은 세대들은 또 전술핵이 뭔지 또 잘 몰라요. 기성세대들은 과거에 이제 많이 들어봤는데 뭡니까 이거? 예, 뭐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핵무기가 이제 전략 핵무기와 이제 전술 핵무기가 있는데요. 뭐 스트래티지 뉴클리어 웨폰하고 태티컬 해서 이제 근데 이제 스트래티지 그러니까 뉴클리어 웨폰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제 대륙간 탄도 미사일 같은 큰 이제 미사일이나 뭐 잠수함 그러니까 SLBM 네.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이런 데서 이제 쓰는 거를 얘기하고요. 이제 전술 핵무기는 한마디로 굉장히 소형화, 경량화해서 이제 좀 자유자재로 좀 더 기동성 있게 그래서 상대방을 이제 타격하거나 위협을 하거나 이렇게 쓰이는 걸 얘기하고요. 보통은 이제 20킬로톤 이하를 이제 보통 전술 이제 핵무기의 어떤 폭발 규모로 보는데 20킬로톤이 사실 작은 게 아니거든요. 히로시마에 투하됐던 게 그렇죠. 10킬로톤에서 20킬로톤 정도로 보고 있으니까 네. 히로시마에서 8만 명이 죽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결코 그러니까 약한 전술 핵무기라고 해서 굉장히 뭐 작은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네, 이게 북한군이 또 이렇게 막 선보이기도 했던 핵배낭 그것도 여기 좀 포함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핵배낭이 뭐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개념 안에는 이제 들어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뭐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핵전쟁에 했으면 전략 핵이고 전쟁에 핵무기를 쓰면은 전술핵 이렇게 정도로 그냥 간단하게 개념 구분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과거에 이 사실은 전술핵 무기가 국내에 들어와 있었잖아요. 네. 그 부분도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이 1958년에 주한 미군의 전술 핵무기가 도입되기 시작해 1967년에 이르면 이제 950개까지 배치가 되었었다고 굉장히 합니다. 많았네요. 네. 그리고 이런 이제 이 한반도의 전술 핵무기는 1991년 9월에 조지 부시 당시 미국 대통령이 핵무기 감축 선언을 하고 노태우 정부에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하면서 다 철수가 됐고요. 지금에 이르러서 이제 따져보자면 그때 이 전술 핵무기가 있었던 때와 지금 없는 지금에서 어디가 더 발전된 상황인가 네. 그런 거 따져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전술 핵무기를 없애서 북한의 그런 지금 이 핵 개발과 미사일 개발이 됐는지 그분도 좀 따져야 되고 다른 얘기들 좀 더 충분히 해볼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아직은 따져봐야 될 대목이 많다. 그 말씀이시네요. 이제 배경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제 고재열 기자가 잘 설명을 했는데요. 이제 사실 이제 한반도에 최초로 이제 핵무기가 거론이 됐던 게 한국전쟁 당시잖아요. 이제 네. 메가더 당시 이제 그렇죠. 장군이 이제 중국군이 쳐들어오니까 1952년이었나요? 정확하게 기억 안 나요. 만주 지역에 예. 폭탄을 투하하자 핵무기를. 근데 이제 트루먼 대통령이 반대를 해서 이제 물러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왔던 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50년대 중반, 58년 뭐 요 한국전쟁 끝난 지 한 4, 5년 뒤에 전술 핵무기가 이제 도입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1970년대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핵무기 이제 추진을 했었죠. 네, 비밀리에 맞습니다. 하다가 이제 미국의 반대로 못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91년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은 계속 지속적으로 사실은 핵의 위협을 받아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긋지긋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도
핵으로 좀 해서 균형을 맞춰야 되겠다라는 이런 심리적인 어떤 그 기제가 있어서 이제 핵이 이제 개발이 된 거고, 그렇다면은 이제 지금 전술 핵무기가 빠졌기 때문에 이제 북한이 핵을 개발한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아까 따져봐야 되는 거지. 이미 그러니까 핵으로부터 많은 위협을 받았기 때문에 네. 북한이 개발을 했다라고 보는 것이 좀 더 타당하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전술 핵무기가 빠지는 순간 개발했다. 요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예.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이 전술핵 지금 배치, 그러니까 재배치라고 봐야 될 텐데 반대 좀 하는 거죠? 네. 이것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를 계승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떤 대북 정책의 기조에서 어떤 이 대결 구도의 핵심인 전술핵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반면 지난 대선에서 자유한국당 을 비롯해서 이제 보수 후보들은 전술핵 재배치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내부에서 의견이 조금 갈리고 있는 형국인 것 같고요. 네. 이제 정동영 의원 같이 김대중 정부의 어떤 계승 의지가 있는 분들은 이건 좀 받아들일 수 없다 얘기를 하고, 그리고 다른 또 의원들은 지금 현실적으로 북한의 미사일 실험이나 핵 실험이 저렇게 되고 있는 와중에 이건 논의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전술핵 얘기가 전개되는 양상, 그리고 지금 대북 강경 일변도로 가고 있는 이제 문재인 정부의 어떤 그 발언이란 게 보면은 박근혜 정부와 좀 비교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와 좀 닮으면서도 다른 점인데 되게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다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가 지금 대결 위주로 가고 문재인 정부는 좀 대화 위주로 가려고 했고, 또 가장 큰 특징은 박근혜 정부는 북한과의 그런 그 관계를 국내 정치를 위해서 이용하는 측면이 강해서 북한과의 어떤 그 관계 개선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진일 보완 그런 관계를 맺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오직 국내 정치를 위해서 활용하는 이제 그런 행보만 보였는데,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 보면 딜레마인 게 그걸로부터 자유롭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계속 또 보수적인 어떤 그 국민들이나 보수 언론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상황이라서 네. 대북 문제에 대해서 강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가야 돼서 본인이 처음에 주창했던 대북 운전자론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멀어져 있는, 그리고 사드 배치에 대해서도 지금 배치 위주로 가고 있고, 그래서 다르고 싶었으나 닮아가고 있는 어떤 그런 현재 딜레마적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지금 김정은이 지금 외면을 하고 있는 게 이게 더 큰 문제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가지 메시지를 내고는 있지만. 그 부분은 이제 이 문재인 정부가 처음에 들어선 정부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계속 대화를 해볼 만한 파트너인지 한번 지켜보는 과정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가 이를테면 이명박 정부가 들어섰을 때 북한이 처음부터 배척하는 그런 입장을 대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몇 개월 동안 계속 보면서 이제 어떤 진정성을 보다가 계속 이명박 정부 이제 실망을 한 다음에 력도라는 표현을 쓰는 정도까지 어떤 그런 적대적인 입장을 취했는데, 또 상반대 생각해 보자면 문재인 정부가 대화를 하겠다고 하면서 계속 보여주는 것은 그런 사드 배치나 아니면 또 북한에 대한 어떤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어서 대화를 하겠다는 게 진정성 있는 것이냐, 그걸 또 북한 입장에서는 한번 또 검증해 볼 시간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청취자 한 분이 문자 메시지를 보내셨는데요. 전술핵은 핵폭탄인가요? 수소폭탄인가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하셨어요. 이게 소형하기 때문에 이게 수소폭탄은 이렇게 전술핵으로는 못 만드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수소폭탄도 이제 전술핵으로 그러니까 소형화, 경량화를 이제 할 수 있는 기술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요. 네. 그거는 어느 핵폭탄인지 수소폭탄인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량화할 수 있는 기술이 있으면은 수소폭탄도 이제 전술핵으로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같은 나라는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겠네요. 그러면요? 예, 미국은 워낙 지금도 1,000조 원 정도의 이제 핵무기 현대화를 위해서 지금 1,000조 원 정도를 지금 투입을 하고 있을 정도로,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가지고 있다고 봐야죠. 네. 글쎄요. 그러니까 수소폭탄도 전술핵으로 만드는, 그러니까 소형화 아주 작게 이렇게 만드는 게 가능하다. 예. 그런 설명이신 거네요. 예. 그건 사실은 저도 잘 몰랐습니다. 저는 수소폭탄은 이번에 또 이 김정은이 공개하기도 했지만 굉장히 이게 두 개가 붙어서 이렇게 장구 모양으로 생기고 그래서 이건 굉장히 소형화가 불가능한 건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북한에서 지금 따라 만든 게 워낙 구형 모형이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예. 팩트 진검승부 트루맨. 잠시 후 4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